네, 안녕하세요. 도서출판 수료학의 대표 전병수라고 합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2001년 독서 대전 북페어 행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전면 비대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또 기술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인터넷 상으로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도서출판 수료화기에서 첫 강의로 이종철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저희 도서출판 수료화기에서 이렇게 철학과 비판이라는 책을 출간을 하셨습니다. 간단히 이종철 선생님을 소개를 드리자면요. 연세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뒤에 연세대학교 철학과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몽골 후레 정보통신대학 교수를 역임하셨고요. 현재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과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일상 속 철학 이라는 주제로 이종철 선생님의 강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이렇게 소개를 받은 철학과 비판의 그 저자 이종철입니다. 먼저 이런 어떤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전국 독서대전 주최 측하고 도서출판 수료화기에 그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 대면으로 이렇게 해야 될 어떤 그 행사들을 이제는 점차적으로 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화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이제 그 비일비재한데 우리 그 강연도 이제 그런 어떤 그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하고 싶은 어떤 이야기는 지금 이렇게 소개한 말에서도 나왔듯이 이제 그 일상과 그 철학이라는 거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면은 그 일상과 그 에세이 철학이라고 하는 어떤 그 부분을 제가 좀 소개를 드리고 이렇게 싶습니다. 사실 뭐 에세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어떤 그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어떤 그 20, 30년 동안에 학계가 상당히 이렇게 변화하면서 이제 뭐라고 할까 이 에세이 철학에 대한 어떤 그 이름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라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철학과 비판이라고 하는 어떤 이 책이 이 부제로서 이제 그 에세이 철학의 어떤 그 부활을 위해라는 어떤 부제를 달고 나왔는데 그런 의미에 있어서 왜 우리가 이 순간 이제 그 에세이 철학을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 어떤 그 사정을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에세이 철학의 어떤 그 문제를 이렇게 들고 나오는 데는 그 배경에는 뭐랄까 오늘날 현대 한국 철학이 이렇게 직면하고 있는 딜레마라고 할까, 소외라고 할까, 그런 어떤 현상이 굉장히 이렇게 심각한 어떤 그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순전한 의미에 있어서의 어떤 그 철학 활동이라고 활동의 그 차원에서만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단군 이래 지금 철학 논문들이 그 최대로 양산이 되고 있거든요. 경향 각지에서 철학회들도 많고, 그 다음에 철학 잡지들도 많고, 대학마다 철학과가 있는 그 대학마다 그 철학 잡지를 이렇게 그 운영을 하면서 하여간 그 안에서 이렇게 철학 논문들이 그냥 그야말로 이렇게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고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할까 철학이 그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미치는 어떤 영향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철학은 점점 더 그 상아탑 안으로, 아카데미 안으로 이렇게 축소가 되어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자기들끼리 이렇게 분업화된 어떤 그 공간, 철학계 내부에서도 전공이 틀리게 되면 서로 이렇게 대화하기가 힘들 정도의 어떤 그런 소통이 없는 어떤 그 상황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 그야말로 이렇게 그 엄청나게 양산되는 어떤 그 논문들도 소수의 어떤 그 학자들, 그 소수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 논문을 쓰게 되면 그 심사를 이렇게 하게 되는 그 사람들이 두세 명 정도 있는데, 한 두세 명 정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관심 있는 사람, 뭐 저기 하면 한 10명도 안 되는 어떤 이제 그런 어떤, 그만큼 이제 서로 이렇게 남의 논문을 읽지도 않고 소통도 하지 않고 인용도 하지 않는 어떤 이런 현실이 좀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그 현대 학문이 이렇게 전문화되고 기화되고 하는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현실이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원인을 들라고 하면은 뭐라 그럴까, 오늘날 이제 그 한국의 어떤 그 대학 평가라든지 그리고 그 교원 임용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또 이렇게 거기에서 업적 평가가 이제 거의 다 지금 이제 획일화되어 있거든요. 획일화되어 있는 어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평가를 위해서 이렇게 논문을 써야 되는 어떤 이런 현실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철학이 더욱더 이렇게 전문화되고 분업화되고 기능화되고, 그래서 상호 간에 어떤 그 소통이 없는 어떤, 그래서 논문은 이렇게 많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철학과는 이제 대학의 어떤 그 구조조정 그 과정 속에서 첫 번째 순위로 올리죠. 이렇게 제일 먼저 퇴과해야 될 어떤 그 과로서 철학과가 이렇게 언급이 되고, 철학과나 인문학을 전공한 학생들은 그야말로 이렇게 문소합니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쓸 만큼 굉장히 진짜 어려운 어떤 그 처지에 있죠. 그런데 사실 뭐 이런 어떤 그 추세를 막을 수는 없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논문들이 많이 이렇게 양산이 됨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럴까,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자기 담론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끊임없이 남의 어떤 이론이나 남의 철학이나 남의 사상을 이렇게 수입하고 번역하는 거. 그리고 이제 동양 철학의 그 경우에도 뭐라고 할까, 2000년 전에 어떤 그 공명이나 노장을 그냥 그 훈과학적으로 이렇게 반복하는 어떤 이런 행동.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할까, 그 엄청난 어떤 그 시간차, 그리고 이제 남의 풍토에서 나와 있는 어떤 이런 철학을 그냥 이식하고 번역하고 하는 어떤 이런 그 말 맞다는 그 시스템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날 한국 철학계가 직면하고 있는 그 딜레마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어떤 이런 현상이 자기 언어가 없는 어떤 그 철학, 그 다음에 자신감이 없는 어떤 그 철학, 결국은 이제 그 자기 담론이 없는 어떤 그 철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외형적인 어떤 성장에도 불구하고 안으로는 상당히 그 골마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현실에 대해서 자기 반성을 하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탈출구를 이렇게 찾지 못하는 어떤 그 한국 철학계는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진짜 중증 환자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한국 철학계에 대해서 이렇게 중증 환자라는 이런 표현을 쓰게 되면 뭐라 그럴까, 이게 참 뭐 이게 너무 이렇게 지나친 어떤 그 진단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하여간 그야말로 이제 그 철학이 부재한 어떤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철학이라고 할까? 그래서 하여간 이제 그 전문가들의 어떤 손에서 이렇게 소외된 어떤 그 철학으로 존재하는 그 철학을 어떻게 하면 이제 다시금 이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삶의 철학, 그리고 전통적 의미에 있어서의 어떤 그 실천적 그 지혜로 철학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돌릴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제가 이제 그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예전에 그 독일 철학자 그 헤겔이라고 하는 어떤 그 독일 철학자가 철학은 사회 속에 포착된 어떤 그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철학은 끊임없이 어떤 그 현실 문제, 자기 시대의 어떤 그 문제를 이렇게 진단하고 거기에 뭔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걸 또 이렇게 반성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자기의 어떤 그 철학적인 어떤 그 개념화를 이루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철학은 어떤 그 시대와 아주 밀접한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한국 철학이 이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어떤 이런 거죠.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과연 그 철학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궁핍한 시대에 진짜 모든 것이 이렇게 진짜 이 물질적인 어떤 가치에 의해서만 이렇게 평가되는 어떤 이런 어떤
그야말로 진짜 그 상상력이 이렇게 뭔가 그 궁핍한 어떤 이런 그 시대에 철학이 과연 이렇게 필요가 없을까? 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날 그 사회는 진짜 그야말로 이렇게 자연과학에서 이야기하는 복잡계 이 어떤 그 현상이 우리 시대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다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현실을. 변화도 빠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현상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정치적인 어떤 그 격변들도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진짜 그야말로 이렇게 진짜 그 과거의 어떤 그 어느 때보다도 문제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 속에는 이제 뭐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그 다음에 그 과학, 기술, 그야말로 이제 인간 사회가 이렇게 그 고민할 수 있는 어떤 모든 문제들이 동시에 나오고,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볼 때 철학은 사실 지금 과거의 만학이었던 그 학문이라고 이렇게 한 것처럼 그런 어떤 문제들을 사유할 수 있는 어떤 유일한 마지막 어떤 그 학문이 아닐까.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날과 같은 어떤 현대 사회에서 더 철학에 대한 어떤 요구가 많아지죠. 이미 그 고인이 된 어떤 그 애플의 그 스티브 잡스도 자기가 인문학에서 상상력을 얻었다라는 어떤 그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진짜 말 맞잖아. 그 중국 속담에 그 강남에서 심은 어떤 규자가 뭐 그 뭔가 이렇게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 팽자가 된다는 어떤 이런 그 표현처럼 왜 그 세계적으로 철학과 인문학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이 높아지는데 왜 한국 사회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의 어떤 그 현상이 일어나고 철학과가 폐지가 되고 그다음에 철학을 공부한 어떤 인문학도들이 문성하다는 어떤 이런 처지에 있게 되는가.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우리 학계가 그다음에 우리 그 대학의 그 아카데미가 이렇게 고민해야 되고 책임져야 될 어떤 그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 이렇게 그리스 이렇게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철학은 종종 이렇게 미네르바의 어떤 그 부엉이처럼 이제 뭔가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그 동물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실 뭐 이 올빼미라고 하는 그 동물이 뭐라고 할까? 새가 남들 보지 못하는 그 밤에 눈을 이렇게 훤하게 이렇게 켜고 있어서 잘 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제 굉장히 이렇게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지혜로운 어떤 그 동물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대낮에 잠에서 깬 거예요. 응? 근데 이제 대낮이 너무 이렇게 밝다 보니까 이 올빼미가 그 좌충우돌하면서 이렇게 여기저기 부닥치고 막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여간 그 올빼미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남들이 보는 것도 못 보는 멍청한 어떤 그 동물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날 그 한국 철학계에 이제 그런 어떤 그 처지가 아닌가. 하여간 그 철학으로서의 어떤 그 본래적인 어떤 역할, 뭔가 본래적인 어떤 그 통찰, 그 다음에 그 상상력,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 지금의 어떤 그 한국 현실, 철학계의 어떤 그 현실이 좀 이렇게 안타깝다라는 거죠. 제가 그 에세이 철학에 대한 어떤 구상을 하게 된 이제 그 배경은 이제 이런 어떤 그 한국 철학계가 그 부닥치고 있는 딜레마를 이렇게 한번 그 반성을 해보고 뭔가 하나의 어떤 그 대안을 한번 이렇게 제시해 보자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철학이 뭔가 지나치게 추상화되고 전문화된 어떤 그 공간 속에서 그리고 이제 항상 이렇게 인용부에 그 갇혀 있는 어떤 그 레퍼런스에 그 갇혀 있는 어떤 이런 전문가들의 어떤 그 소나기에서만 노는 어떤 이런 그 철학을 어떻게 하면 이제 그 대중들의 어떤 그 삶 속으로 이렇게 다시금 이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를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죠. 철학은 본래 그 자유와 비판의 어떤 그 정신이 그 핵심 기조이거든요. 그리고 창의와 그 창조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이 한 시대의 어떤 그 철학을 이렇게 철학이 바뀌면 그야말로 이제 한 시대가 이렇게 바뀌는 어떤 그리고 한 시대의 어떤 그 혁명이 일어나면 그거를 이렇게 담을 수 있는 어떤 그 가장 큰 그릇이 철학이고 사상이죠. 사상인데 뭐라고 할까? 지금은 이제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야말로 진짜 이 구멍가게 이렇게 그 혼자 운영하는 어떤 이런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그 지위가 추락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 에세이 철학을 통해서 철학의 그 본래적인 어떤 그 자유와 비판의 어떤 그 정신을 좀 이렇게 회복을 해보자. 그리고 이 에세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 그 오랜 어떤 그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 그야말로 그 근대 자연과학이 이렇게 인문학과 이렇게 이제 뭔가 그 통합하는 어떤 그 공간, 시대 속에서도 그 사실은 뭐라고 할까, 에세이 철학이 어떤 그 정신은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 왔었거든요. 과거에 그 르네 데카르트도 그랬고, 뭐 이제 뭐 로크라든지,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데이비드 흉도 그렇고, 장자크 루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마르크스라든지 니체라든지,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도 뭐 서구에서는 그 벤야민이나 아도르노 같은 어떤 그 철학자들이 그 에세이 철학의 어떤 그 전통을 잘 이렇게 유지하고 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비트겐슈타인이나 20세기 어떤 그 가장 뛰어난 어떤 그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나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 하이데거도 그렇고 니체도 그렇고 다들 어떻게 보면 진짜 그야말로 인용부에 그 갇혀 있지 않은 어떤 그 자기 생각을 독립적으로 이렇게 해놓는 어떤 그 대부분의 그 댕커들이 이제 에세이 철학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활용하고 쓰기도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그냥 논문이 그냥 시스템화된 어떤 그 과학의 어떤 그 형태로 이렇게 변질되고 말았는데, 하여가 이제 뭐 어느 정도 그런 어떤 그 추세를 이렇게 우리가 막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하나의 보완적인 어떤 그 차원에서 에세이 철학을 좀 이렇게 보아야 되지 않을까. 한국에도 이런 어떤 그 에세이 철학의 어떤 그 전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하여간 그 이영모 선생도 그렇고 그다음에 함석헌 선생도 그렇고 두 분은 2008년도인가 세계 철학자 대회에서 한국이 내세울 수 있는 어떤 그 가장 창의적인 어떤 그 철학자로 사상가로 이렇게 이 많은 어떤 학자들에 의해서 논문도 쓰여졌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하여간 그 토론도 많이 이렇게 되고 그랬었죠. 오히려 세계 철학자 대회에서 그야말로 진짜 한국의 어떤 그 철학자들이 논의가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진짜 한국의 어떤 그 아웃사이더 그 철학자라고 아웃사이더 그 사상가라고 하는 어떤 그야말로 그런 어떤 그 사상가인 이영모 선생하고 함석헌 선생이 이렇게 대표적인 어떤 그 한국의 사상가로 이렇게 올라 있다라는 거.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한국 철학계가 그동안 열심히 자기 구멍을 이렇게 팠지만은 다른 한편에서는 진짜 내놓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이런 어떤 그 현실을 고백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뭐라고 할까, 그 안배욱 선생이라든지 김태기 선생이라든지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 백세 철학자로 이렇게 상당히 여전히 현역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하여간 활동하고 계신 그 김영석 선생 같은 어떤 이런 분들도 70년대, 80년대 그 에세이 철학으로 이렇게 이름을 많이 날리던 어떤 그 분들이죠. 사실 뭐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제 그분들의 어떤 그 철학이 사실 그 철학적 깊이가 이렇게 충분히 담겨 있다라고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람들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그 글을 썼고 그리고 또 그 글을 통해서 이렇게 상당한 어떤 그 감동을 이렇게 주면서 한 사람이 어떤 그 뭔가 인생을 이렇게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정도로 이렇게 대중적인 어떤 그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약간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제 그런 어떤 그 철학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수필 철학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주창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에세이 철학은 그런 의미하고는 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수필 철학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수필의 어떤 그 형식에다 철학적인 어떤 그 생각들을 이렇게 담는 어떤 이런 경우인데 에세이 철학은 뭐라고 할까 그냥 이제 그 철학적인 어떤 그 생각을 이렇게 담는 어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철학적인 어떤 그 통찰과 그다음에 철학적인 어떤 깊이하고 철학적인 어떤 그 논증을 이렇게 담고 있는 뭐라고 할까 인용이 없는 어떤 그 철학의 어떤 그 철학적인 어떤 그 깊이 있는 어떤 그 에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차이를 좀 짚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예전에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토론하는데 어떤 그 한국 철학계의 어떤 그 원로 선생님이 저보고 당신의 생각은 아이말리아다라는 어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이말리아다라는 건 영어로 표현하면 유니크하다라는 건데 지금 약간 그 독특하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철학계의 어떤 그 일반적인 어떤 그 분위기하고 전혀 다른 어떤, 그리고 진짜 그야말로 밥벌이가 될 수 없는 어떤 그런 이제 철학적인 어떤 글들을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어떤 그 의미, 그리고 그 안에 담고 있는 어떤 내용이 과거의 어떤 그 수필 철학하고 다르게 나름대로 어떤 굉장한 어떤 그 독창성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강조를 하지만 한번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사실 굉장한 어떤 그 충격을 한국 철학계에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어떤 그 책인데, 그리고 이제 이거 그 관련해서 많은 어떤 그 선생님들이 서평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구글에 그 검색을 해보면은 이와 그 관련된 어떤 그 좋은 서평 글들을 이렇게 많이 보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점점 이렇게 그 공유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에세이 철학에 대해서 좀 더 그 진지하게 그 고민해 나가는 어떤 그 시간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 에세이 철학은 뭐라고 할까? 일단 이제 두 가지 그 측면에서 그 이렇게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형식의 그 개방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용의 그 확장성이 있다라는 건데, 다시 말해서 이 에세이 철학은 엄밀한 어떤 그 학문적 논문 형식을 이렇게 벗어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증을 위해서 뭐 인용에 이렇게 구애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용에 그 구애를 받지 않으면 그럼 당신 표절하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 뭐라고 할까? 표절은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어떤 그 정신적인 어떤 통찰, 아이디어, 이런 어떤 것을 이렇게 표절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에세이 철학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형식을 개방해 놓고 인용을 이렇게 풀어놓았다라고 해서 쉽게 이렇게 표절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게 아니고, 그다음에 아무나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또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어떤 나름대로 개성이 있는 어떤 그 철학 에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내용의 그 개방성을 제가 이렇게 그 강조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철학을 한다라고 하면 뭐예요? 그냥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칸트와 헤겔, 그리고 뭐 이렇게 피트겐슈타인과 뭐 하이데거, 이런 어떤 그 서양의 그 철학자들, 동양에서도 마찬가지로 공명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노장을 이야기하고, 한국 철학계에서는 뭐 퇴계와 율곡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철학자들을 이렇게 거론해야만이 이렇게 철학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럼 전통적인 어떤 그 철학의 주제들이 있죠. 뭐 존재니 사유니 이성이니 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만 다루는 것이 이렇게 철학을 하는 건가? 그냥 철학사를 해야지만이, 그리고 이제 특정한 철학자를 언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철학의 어떤 그 고유한 주제들을 이렇게 다루는 것만이 그 철학을 하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철학사에서 철학의 어떤 그 교과서 안에서 그런 어떤 주제들이 형성되는데도 오랜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 시간이 흐르면서 축적된 어떤 그 경험이 있겠지만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 삶을 반영하고 우리의 어떤 그 일상을 이렇게 성찰하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도 앞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중요한 어떤 그 철학의 어떤 그 주제들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에세이 철학은 내용을 그 개방시켜 줌으로써 우리 일상의 어떤 모든 문제들을 철학의 어떤 그 테마로 끌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 경험하는 어떤 그 생활, 삶,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정치, 역사 등 우리 그런 어떤 면에 있어서 어떤 그 철학적 주제들을 굉장히 다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제 철학 교과서 안에서부터 이렇게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거에도 뭐라고 할까, 철학의 어떤 그 혁명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의미에 있어서 어떤 뭔가 하나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그 패러다임 그 변화라고 할까, 그런 어떤 혁명이 일어났었던 거죠. 이 에세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뭐 나도 한번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어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의 어떤 그 발상을 완전히 이렇게 바꾸는 작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제 말에 어떤 그 권위가 뭐 얼마만큼 이렇게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차츰차츰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고 좀 더 이렇게 세련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좋은 어떤 그 작품들을 이렇게 써내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철학과 언어의 어떤 그 문제를 좀 이렇게 다루려고 이렇게 합니다. 예전에 그 비트겐슈타인이 언어의 한계가 그 세계의 한계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떤 언어를 이렇게 통해서 세계를 이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세계를 인식하는 어떤 이제 그런 어떤 그 방법들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달라지는 이런 측면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20세기 어떤 그 철학은
언어학으로의 어떤 그 전해라고 이렇게 할 만큼 2세기 그 철학에서 언어학이 하나의 어떤 독립적인 어떤 그 분과를 형성하고 철학에 이제 그 굉장히 큰 어떤 영향을 미쳤죠. 대표적으로 이제 그 구조주의, 그다음에 이제 그 신구조주의에서 우리가 그런 어떤 현상들을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이 뭐라고 할까, 이 언어의 어떤 그 중요성을 좀 이렇게 그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가 철학자들이 사용하는 어떤 그 언어들이 이렇게 굉장히 그 추상화되고 개념적인 어떤 그 표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어떤 그 추상적인 어떤 그 언어를 이래 가지고 사람들이 제 이해를 하는데 굉장한 어떤 그 어려움을 많이 이렇게 느끼는 거죠. 마치 이 법률가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이제 의도적으로 일반인들이 어떤 인식을 이렇게 차단하려고 그런 어떤 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처럼, 철학에서도 이제 굉장히 추상화된 어떤 그 개념어들이 아무런 어떤 그 반성 없이 생각 없이 이렇게 그냥 남발되는 어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에세이 철학을 이렇게 그 전개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이런 어떤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그 언어를 좀 더 이렇게 뭐라고 할까, 좀 쉬운 언어로 이렇게 대체할 필요,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철학적인 어떤 그 에세이를 이렇게 쓸 때는 뭐라고 할까, 일상어로에 그 좀 주목을 하자는 거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그 표현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그 개념들, 이런 거를 가지고서도 충분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할까, 그 안에 담겨 있는 어떤 그 사상이나 정신이나 통찰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지나치게 이제 그런 어떤 그 추상화된 언어를 이렇게 그 강조를 하다 보면은 그럼 오히려 이제 일반 대중으로부터 철학을 이렇게 소외시키고 괴리시키는 어떤 이런 그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또 한편에 있어서는 이제 뭐랄까, 자기들만의 어떤 그 리그를 이렇게 형성하게 되는 어떤 그 측면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하여간 이제 에세이 철학에서는 일상 언어에 이렇게 주목을 하자. 좀 더 쉬운 어떤 일상적인 어떤 그 표현, 언어,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담겨 있는 어떤 우리의 어떤 그 자연스러운 어떤 의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에세이 철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문제점들, 배경도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그 형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냥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하여간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다루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약간 보충 설명을 좀 이렇게 드릴게요. 뭐 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내용들을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할 수 없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이 책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게 절대로 그 대중철학서가 아니거든요. 그냥 남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잘 요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 뭐 기계적으로 이렇게 반복하는 어떤 그런 이제 대중철학서가 아니에요. 이건 독특한 어떤 정신적 그 통찰의 어떤 그 산물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어떤 이 책의 어떤 그 진가를 그 좀 이렇게 알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는 이들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공감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건 좋은 서평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예전에 내가 그 교수 신문에서 장문의 어떤 그 인터뷰를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인터뷰 내용도 이렇게 참조를 하고, 그다음에 진짜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쓴 어떤 그 여러 선생님들이 그 글들이 또 그 자체로 하나의 어떤 에세이 철학이에요. 한국 철학계에서 그 한국의 어떤 인문학계도 뭐 마찬가지겠지만은 남의 논문에 대해서, 남의 연구에 대해서 거의 언급을 안 해요. 그런 의미에서 그 소통을 안 한다라는 거죠. 나는 뭐 진짜 이것을 두더지가 자기 구멍 파는 어떤 이런 거 저기 하고 그러는데, 드물게 이 책은 열 몇 편의 어떤 그 서평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서평 하나하나가 그 주옥 같고, 나름대로 그 자체가 어떤 그 에세이 철학의 어떤 그 정신을 대변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그걸 이렇게 그 검색을 해서 살펴보면은, 왜 지금 이렇게 제가 에세이 철학을 그 강조를 하는가, 그리고 우리 일상을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철학에 이렇게 담아야 되는가,
우리가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정신 가지고, 우리 언어 가지고, 우리 삶을 가지고서 철학을 해나가는 거예요. 맨날 남의 이야기 이렇게 들어가지고 전달하는 게 철학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어떤 이런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삶을,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제화하자라는 거예요. 테마타이즈 하자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진짜 그야말로 어떤 이 패러다임이 어떤 그 상당한 어떤 혁명을 시도하려고 하는 어떤 거 제가 그 혁명이라는 어떤 그 표현까지 이렇게 쓰고 그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뭐 이건 어떻게 이렇게 알아들을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어떤 그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한 세대 후에 이렇게 그야말로 이렇게 지나와서도 이 책의 어떤 그 메시지가 나름대로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한번 이렇게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제가 30여 년 전에 장 이폴리티의 어떤 그 해겔의 정신연사 그 주석서를 일권은 그 서울대학교 그 김상환 교수하고 이렇게 그 같이 공유를 했고, 이권은 제가 혼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했는데 지금은 뭐 책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보통 한 진짜 1, 2년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그냥 다 이렇게 사라지고 하죠. 요즘엔 뭐 하여간 그러다 보니까 책의 권수 가지고서 뭐 그 자기 업적 자랑하고 막 저기 하고 그러는데, 보다 중요한 거는 그 책이 얼마만한 어떤 그 생명력을 가지고서 이렇게 세월이라고 하는 어떤 그 시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호전이라는 건 일종의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30여 년 전에 그 번역한 어떤 그 책은 지금도 그 방면에서 교과서로 이렇게 여전히 아주 이렇게 읽히고 있는 어떤 그 책이거든요. 마찬가지로 30년 후에 제가 살아있을지 못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30년 후에도 나는 이 책에서 던진 어떤 그 철학적 메시지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이렇게 몇 가지 이제 다른 어떤 그 철학 저서들하고 이렇게 연구서들하고 차별성이 있는 어떤 몇 가지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렇게 시간이 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뭐 장황하게 설명을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라 할까, 그 우리가 사회의 그 독립성을 이렇게 갖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쓰면서 그 뭐 다른 철학자들에 올라타지를 않았어요. 뭐 전통적인 의미에 있으니 어떤 그 서양이 어떤 그 뭐 이렇게 잘 알려진 어떤 그 사상가라든지 동서양이 어떤 동양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그 철학자들을 내가 물론 이제 글을 쓰면서 소환은 하지만은 내가 그들의 어떤 그 사상에 올라타 가지고 풀이하지 않았죠. 이 책은 순전히 내가 독립적인 어떤 그 사유를 통해서 독립적인 어떤 그 성찰, 독립적인 어떤 그 뭔가 사유의 어떤 그 결과물을 이렇게 뱉어놓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독립성이라는 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아이디어 어떤 그 독창성도 중요하지만은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안 하는 것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용기가 이렇게 필요한 어떤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모두 다 하는 어떤 그런 작업에서 벗어나가지고 그들이 하지 않는 어떤 부문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뭔가 독립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이 뭐 해겔이 그런 표현도 썼지만 진리에 대한 어떤 그 용기, 무주어 바르하이트라는 어떤 그 표현, 지금 굉장히 적절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떤 그 독립성을 굉장히 강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것을 보여주기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했지만 에세이 철학의 어떤 그 부활을 이제 시도를 한 거죠. 오랫동안 이렇게 단절되어 왔던 이제 뭐라 할까, 오랫동안 이렇게 그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20세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그냥 이제 그 빛을 이렇게 상당 부분 이렇게 발휘하고 있는 어떤 이런 그 에세이 철학의 그 전통을 좀 이렇게 되살려보자.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되살리는 어떤 게 무엇보다도 철학의 비판과 자유의 어떤 정신, 이런 걸 이렇게 이제 되살려보자라는 어떤 그 취지에서 에세이 철학의 어떤 그 부활을 이렇게 시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내용의 그 개방성, 확장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삶 속에 하여간 우리 삶 속에다 부닥치는 어떤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철학의 어떤 그 주제로 삼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 표현을 썼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여간 그 삶의 어떤 삶의 어떤 그 문제들을 철학적 주제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뭐라 그럴까, 이 과정, 이런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철학이 어떤 그 테마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남의 생각에만 이렇게 그 뭐 남의 생각을 이렇게 뭐 그야말로 번역만 하고 그 다음에 수입만 하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참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한심하다는 어떤 그 생각도 많이 드는데 서양이 어떤 그 저 그 총구석에 있는 어떤 그 학자 이름은 그렇게 잘 알면서도 왜 자기 생각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일에는 그렇게 게을르게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식민지성, 우리가 사실 그 유라시아 대륙의 어떤 그 좁은 반도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오랫동안 이제 그런 어떤 그 4대의 어떤 그 근성이 오늘날 학자들에게 오히려 그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오히려 그 경제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렇게 혁명적이고 진취적이고 모험적이고 도전적이라는 어떤 그 생각을 많이 해요. 한국 경제가 이렇게 이만큼 성장한 데는 그런 어떤 그 도전적인 어떤 그 정신이 밑바탕에 그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인문학자들도 그런 의미에 있어서 어떤 도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주행이가 자동차를 만들면서 망치로 두들겨 자동차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신을 가지고서 인문학자들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 개념을 만들고 자기 삶을 뭔가 이렇게 성찰하고 그리고 자기 어떤 그 정치 우리가 에세이 철학에서는 뭐 그야말로 이렇게 정치 철학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발언하게 되는데 오늘날 하여간 그 철학자들이 이런 문제들을 다 시간 낭비, 그 뭐 하여간 그 노력 낭비 이런 거로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현실이 좀 안타깝죠. 그리고 제가 그 뭐라 할까 이 어떤 그 책에서 뭐랄까 그 전통적인 어떤 그 철학의 그 이 경계선을 이렇게 넘나들고 그것을 무너뜨리게 했거든요. 오늘날 그 현대 한국 철학이 이렇게 지나치게 이렇게 전문화되고 분업화되고 기능화된 어떤 이런 현실 속에서 동서고금을 그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그 전공의 어떤 영역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이렇게 이 글을 쓰려고 이렇게 많이 그 시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어떤 그 철학의 그 경계선을 넘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것이 퓨전화되는 어떤 그 시대이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19세기까지 어떤 그런 이제 분업화된 어떤 그 학문의 어떤 그 분류를 진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문과니 이과니 하는 어떤 이런 것들도 벗어나야 되고, 진짜 그야말로 이렇게 철학도 과학에 대해서 그래야 되고, 과학도 밑바탕에 그 철학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전통적인 어떤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어떤 이런 문제들을 여기에서 이제 많이 그 시도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에세이 철학에서는 이제 일상 언어에 이렇게 주목을 하고 일상 언어를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그래서 그 가급적 이제 그 추상적인 어떤 그 개념어를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렇게 남별하는 어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그 40분이 됐는데 하여간 뭐 이렇게 짧다고 하면 짧을 수도 있고 길다고 하면 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 시간 동안에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약간이나마 이렇게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한번 그 질의응답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궁금한 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답변하는 어떤 이런 형태로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마이크를 그러면 그 사회자한테 이렇게 넘기도록 해요. 이거 우리 사회자 선생님의 수염이 아주 뭐 장인 수염, 그 관우 네. 수염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이종철 선생님의 그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혹시 그 이종철 선생님께 좀 궁금한 내용이나 또는 책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질문을 해 주시면 이종철 선생님께서 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부담 갖지 말고 자연스럽게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사실 이 에세이 철학의 어떤 그 기본 취지가 쉬운 철학을 하자라는 거거든요. 응? 응? 아, 그러니까 이제 철학은 그냥 고담 준론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어떤 그 서재 속에 갇혀 있는 어떤 이런 것도 아니다. 철학은 이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어떤 일상이고,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떤 그 철학의 언어를 이렇게 부활시켜 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질문을 할 때, 그냥 그냥 여러분들 그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도 그 가능하거든요. 여기 뭡니까? 그냥 이렇게 채팅창에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요거는 뭡니까? 철학 에세이 국내에 다른 도서도 있을까요? 물론 있을 거예요. 뭐 하여간 제가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찾아본 바로는 그 철학 수필이라고 하는 어떤 그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거기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문학적인 어떤 것들 그것을 이렇게 철학과 지금 이렇게 철학과 이렇게 연결시켜 보려고 하는 어떤 그 시도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이렇게 수필 철학이라고 하는 것과 에세이 철학의 어떤 그 차이점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은 수필 철학은 어쨌든 수필이라고 하는 어떤 그 전통적인 어떤 문학의 한 그 장르이잖아요. 그런 어떤 그 수필이라고 하는 어떤 그 장르를 통해 가지고 철학의 문제들을 이렇게 건드리는 거거든요. 다른데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그 수필 철학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어떤 뭐 읽는 이들이 어떤 이렇게 뭐라고 할까 감성에도 호소하고 그다음에 지성이 뭔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모색을 하고 있겠죠. 근데 에세이 철학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그 철학자의 어떤 그 시각에서 모든 걸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철학적인 어떤 그 논증, 철학적인 어떤 그 통찰, 그다음에 철학적인 어떤 그 사상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이해가 이제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동일한 어떤 그 사물을 이렇게 보더라도 뭔가 이제 그냥 이 어떤 이 일반인들이 어떤 뭔가 그냥 이제 신변잡기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죠. 제가 최근에 이제 그런 어떤 글을 하나 이렇게 쓴 적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한번 이렇게 뭐라고 할까, 황제 의정과 관련해서 이렇게 논란이 이렇게 많았었잖아요. 네,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 이제 아프간에서 이렇게 탈출한 어떤 사람들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거 발표를 이렇게 하는데 마치 이제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뒤에서 우산을 이렇게 받쳐주어야 되는데 그 장면을 이제 사진 기자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좀 포즈 좀 이렇게 취해달라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렇게 뭐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이렇게 해달라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어떻게 뭐 이건 무릎 꿇고서 이렇게 뭐 우산을 받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진만 따로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진짜 그야말로 이렇게 그냥 온갖 비난을 이렇게 내뱉는 거예요. 황제의전이라고 하고, 일단 이제 언론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렇게, 그런 어떤 편집된 어떤 사진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일반 대중들도 이제 서로들 이렇게 욕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차관도 자기 의도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사과를 하게 되고 하는 어떤 이런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고 말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의 어떤 사물을 볼 때는 그걸 단편적으로 띄워놓고서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당장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고 하면은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신문 기자가 다른 기자들 그걸 요구했던 기자들 왜 거기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가? 당신들이 그렇게 주문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장면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기사가 오마이뉴스에서 이렇게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어떤 삶에서 오늘날 이제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들이 이렇게 하고 정치적으로 이제 그야말로 진영 논리로 갈라지면서 서로들 이렇게 험담을 하게 되고 거짓 뉴스를 이렇게 내뱉고 뭐 하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비판이라고 할 수 없는 이런 어떤 글들이 막 이렇게 범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칸트가 말하는 어떤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그 뭔가 그 가짜 뉴스를 그 골라내는데도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임마누엘 그 칸트가 그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어떤 그 작품 서문에서 이런 어떤 비유를 써요. 다시 말해서 가짜 문제에 휘둘리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사입이 어떤 그 뭔가 이렇게 철학이 어떤 그 문제에 이 휘둘리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비유를 하나 이렇게 쓰는데 한 사람이 수렴새에 젖을 짜려고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 밑에다 통을 하나 딱 갖다 판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수렴소에 그 젖을 짤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밑에다 또 이렇게 통을 이렇게 갖다 놓는 행위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어떤 사이비 문제에 다들 휩쓸리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사건을 이렇게 볼 때도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름대로 어떤 그 이제 전후 문맥 상황 그다음에 그 어떤 그 진실 팩트 뭐 팩트 체크 요즘에 이야기들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 피상적인 어떤 그 언어이거든요. 팩트라는 게 그냥 고립적으로 단편적으로 나오는 어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팩트죠. 뭐 그냥 사진 그것도 그렇게 왜곡된 어떤 사진도 하나의 어떤 팩트죠. 그런 팩트 체크라는 말 자체가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런 모든 어떤 팩트라는 건 그 안에 뭔가 이론지가 될 수 있고 편견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나는 정확한 의미에 있어서 이성 비판이 우리가 냉철하게 이제 그런 어떤 철학의 어떤 그 비판 능력이 필요한 어떤 시대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하는 어떤 그 에세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제 단순하게 어떤 그 철학적인 어떤 내용만 이렇게 담는 것이 아니라 철학의 어떤 그 고유한 어떤 그 비판의 어떤 그 정신, 뭔가 그 성찰, 깊이를 이렇게 담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정신에 하나의 어떤 그 충격을 줄 수 있는 어떤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예전에 니체는 철학을 망치로 우리 정신을 두들기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전혀 그런 어떤 의미가 없어요, 그냥. 제가 말하는 것은 이제 일종의 그런 거죠. 그리고 제대로 이렇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제 그런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그 질문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철학적 사유들을 주변과 나누고 싶어도 요즘 2명만 모여도 부동산, 주식, 재테크에 관한 이야기만 나누는데 이 괴리감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현실적인 어떤 그 세계와 현실의 그 괴리에서 사유는 어느 쪽을 향해 가야 할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의 어떤 목표의식이 경제적인 어떤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참,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하는 그 철학이나 지금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철학이냐 이상이냐 지금 굉장히 어떤 그 딜레마적인 어떤 그 상황에서 이제 무엇을 이렇게 따를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고민이 뭐 사실은 그것 자체가 하나의 어떤 그 철학의 어떤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잘 마련된 어떤 그 도로는 없어요. 가령 여러분들 그 선한 그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하여간 그 한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산길 가는데 거기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하여간 그 끙끙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 현실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이성적인 어떤 합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이제 그냥 자기도 그런 어떤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 뭔가 두려움 때문에 도망갈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그게 합리적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고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진짜 뭔가 이렇게 진짜 그 어떤 그 현실적인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거기에 매달려서 그런 것만 이렇게 추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근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업고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병원으로 이렇게 데리고 나갔거든요. 뭔가 그 사람을 그런 어떤 궁지에서 끌고 나왔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윤리적인 어떤 것이 이렇게 어떤 이런 거죠. 그래서 나는
우리가 어떤 그 삶을 내가 그 경제를 무시하고 뭐 그런 어떤 그 기술을 무시하고 현실 무시하는 어떤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그 철학을 하면 돼요. 그런 것들 자체를 이렇게 또 고민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뭐 철학을 하면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완전히 그 공연부를 하는 어떤 이런 것은 아닌가라는 어떤 이것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저도 사실 경제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이제 그 철학을 하면서 내가 원래 학부를 그 법대를 다녔는데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상업학교를 나오고 그러니까 상업학교 나오고 그 법대를 다니면서 지금 이제 그야말로 이렇게 돈을 잘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로 잘 갈 수 있는 그 과를 다녔는데 철학과로 이렇게 대학원 들어가면서 이제 인생의 어떤 그 향방이 많이 달라졌죠. 그랬더니 그 법대의 어떤 그 잘 나가는 데 동기가 네가 그 줄을 잘못 썼다. 그러면서 이렇게 좀 약간 조롱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인생이라는 건 뭐 알 수가 없죠. 지금 이제 그 친구는 이제 그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이렇게 뭐 하여간 그 이제 뭐랄까 자기 삶이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주제를 이렇게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정년이 된 어떤 그 현실에서도 불구하고 뭔가 새로운 어떤 문제를 가지고서 계속 뭔가 그 공부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만으로도 좀 이렇게 재미있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또 뭐 그 경제적인 어떤 문제도 좀 이렇게 뭔가 찾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어떤 그 해답은 없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윤리적인 어떤 그 딜레마 뭔가 현실적인 어떤 딜레마의 상황 속에서 그거를 그냥 생각 없이 추종하지는 말아야 된다. 그거를 하나의 어떤 그 진지하게 그 고민하면서 하여간 이제 성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뭡니까? 우리 학교에서 A4 10장짜리 논문식 글쓰기가 많이 나오고 이를 통해 학자의 실적을 평가하는 것이 학계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닐까 합니다. 학자 스스로도 이를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할 듯 합니다. 네네, 이게 그 사실은 뭐랄까, 이런 어떤 그 진짜 그야말로 나는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런 어떤 그 평가, 대학 평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논문 평가도 그렇고, 이제 중개직 평가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평가가 뭔가, 나름대로 어떤 질적인 어떤 그 수준을 이렇게 끌어올리는데 역할도 많이 이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오로지 그런 쪽으로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그냥 우리 코가 완전히 마치 그 소의 그 콧노래를 저기 한 것처럼 이제 그 코가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잡혀버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거든요. 근데 철학이 만약에 그렇게 그런 어떤 콧노래를 이렇게 꿰는 어떤 그 소라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여기에서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어떤 그 철학적인 어떤 그 반성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날 그 한국철학계가 그야말로 이제 그 중증병에 걸려 있는 어떤 그 환자나 다름없다. 그야말로 진짜 굉장히 어떤 그 어려운 어떤 그 상황에 이렇게 처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그 탈출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들은 다들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작업을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그거 이렇게 고민하느니 차라리 논문이나 한 편 쓰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철학자들 스스로가 굉장히 이렇게 비철학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개인적으로도 노력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철학계 전체에서 노력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국민이 참 안타까운 게 독서를 비교적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더더구나 이제 미디어가 워낙 그 다변화되고 새로운 것을 워낙 그 좋아하고 빠른 것을 좋아하는 어떤 국민적 성향이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텍스트를 이렇게 외면하고 그러다 보니까 철학자들이 책을 써도 뭐 별로 이렇게 읽어주는 어떤 그 사람들이 없는 어떤 이런 현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일종의 그 악순환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어떤 그 해답을 이렇게 제시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어떤 그 해답을 제시하려고 이렇게 뭔가 메시지를 이렇게 내놓았지만은 이것이 뭐 정답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적어도 문제를 이렇게 던지는 거고, 그다음에 그 문제를 뭔가 나름대로 어떤 이런 이제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우리 삶의 문제도 그렇고 마찬가지 철학의 문제도 그렇고 완벽한 어떤 그 해답이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이제 이걸 이렇게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뭐 다음 시간에도 그 강연이 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그 강연 준비를 위해서 몇 분 좀 이렇게 일찍 끝내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시간이 벌써 57분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렇게 마감을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시간 여러분들이 그 저의 어떤 그 이야기를 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철학과 비판 한번 그 관심 있게 독해를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저도 나중에 이렇게 시간 있으면 한번 이렇게 준 강연을 가지고 이 책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독해하는 어떤 그런 모임들 좀 한번 이렇게 가져볼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인다라고 하면 뭔가 그 질문할 사항이 더 있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나중에 도서 출판 그 수리화계에서 그 준방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마련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하여간 제 이야기는 마무리를 하죠. 감사합니다.